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오래된 애청자입니다. 가만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세상에는 참 기구한 사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도 있고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런 사연들 중 제 이야기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3살 더 어린 두 녀석 모두 훌륭히 자라주었고 모두 제 짝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첫째는 큰 식당을 하며 제법 넉넉히 살고 있고 둘째도 대기업 연구원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두 녀석 중 둘째 내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처음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자기보다 2살 연상인 여자를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처음 그 아이를 본 첫인상은 참 별로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냐고요? 표정엔 웃음기 하나 없이 굳어있고 말투도 딱딱했고 묻는 말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는데 당연히 첫인상이 좋을 리가 없지요. 제 나이 70을 향해 가는데 어른이 돼서 예비 며느리를 고깝게만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영 정이 가질 않더군요. 식사를 할 때도 영 차갑게만 굴었고 맛있게 먹었다는 말 한마디 할 줄도 모르더군요. 처음엔 어색한 자리라서 그런가 보다 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제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거리낌 없이 받으며 깔깔대는 걸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예의범절이나 사회성 같은 게 참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둘째 예비 며느리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동대문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조금 의외였어요. 장사를 하려면 손님들한테 싹싹해야 할 텐데 그런 성격으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대도 아들이 좋다고 데리고 온 여자인데 마냥 나쁜 점수만 줄 수 있을까요? 얼굴이 어여쁘고 세련됐다며 참 고운 아이라고 말을 해주었죠. 둘째 놈은 철없게도 해죽 웃더군요. 얼마나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자기가 데리고 온 여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니까 무척 좋았나 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군요. 솔직히 마음에 썩 차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저렇게도 좋아하니 어쩌겠냐는 생각이 앞선 것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것처럼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여보, 둘째가 데리고 오네. 난 영 마음에 들지가 않던데. 그래요? 뭐라고 해야 하나? 애가 너무 차갑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영 정이 가지가 않아.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린다고 헤어지기라도 하겠어요. 그렇긴 한데 남편 역시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였죠. 제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전 둘째 놈의 마음을 몇 번이나 떠보았어요. 걔가 그렇게 좋니? 성격이 좀 투박해서 그렇지 정 많은 애예요. 음식 솜씨도 좋고요. 엄마, 왜 있잖아요. 엄마처럼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와이프요.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암튼 그래서 참 좋아요. 둘째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며 꼭 그 애와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한눈에 사랑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말하는 아들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전 둘째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약속을 한다면 나도 흔쾌히 허락하마. 정말이세요? 당연히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래, 아빠도 내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말고 상견례 날짜나 결정하자꾸나. 둘째 놈은 혹여 제 마음이라도 바뀔까 금세 날짜를 잡았고 얼마 후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결혼은 아니었을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 불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상견례 자리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마치 이 결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부터 저 역시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요새 결혼을 하려면 작은 아파트에서부터는 시작해야죠. 대출 끼고 살면 애들 평생 고생만 하니까 작게는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야죠.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오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줄 알고 계시죠?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대놓고 그렇게 말하니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군요. 둘째 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제 엄마 말이 당연하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사실 전 아들이 결혼하면 집 한 채쯤은 해줄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었죠. 하지만 상대 쪽에서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땐 정말 그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비 며느리 성격이 누굴 닮은 건지도 알겠더군요. 솔직히 둘째를 설득해서라도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둘째는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참 애를 쓰더군요. 엄마, 저도 처음엔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겪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은근히 잔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혹 제가 결혼을 반대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렇게나 이 애와 결혼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에 제 불편한 기분쯤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죠. 자식이 좋고 행복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둘째의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둘째는 그 아이와 결혼을 했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다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둘째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는 걸 부득이 말렸습니다. 괜히 처가댁 눈치를 받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아들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둔 자금도 있었고 조금만 더 무리를 하면 도울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제 진짜 식구가 된 둘째 며느리는 어땠냐고요? 며느리의 성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안부 전화 같은 건 정말 가뭄에 콩나듯 했고 그나마도 정이 떨어질 만큼 사무적이었습니다. 생일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땐 얼굴을 비쳤는데 말 붙이기가 무섭게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꼭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요. 예, 혹시 오늘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니? 아니요, 저 원래 이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늘 이런 식이죠. 처음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걱정은 아들이었어요. 이런 마누라랑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건지 혹시 꽉 쥐어 잡혀 살고 있진 않은지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어쩌다 가끔 보는 거지만 아들은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에게 며느리의 찬바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지만 아들에게 아내의 찬바람은 구들장을 쉽게 만드는 거니까요.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지? 네, 우리 잘 살아요. 너무 걱정 마요, 엄마. 배시시 웃으며 말하는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렇지 제 남편에겐 잘하겠거니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다더군요. 다리와 갈비가 부러진 증상이었어요. 혼백이 달아난 전 부랴부랴 아들에게 달려갔죠. 입원 치료를 하면 장애가 생기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전 한 달 내내 입원해야 하는 아들에게 여러 번 들렸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좀 챙기고 필요한 것도 이것저것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갈 때마다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첫날만 빼곤 도무지 며느리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간병인을 쓰고 있다지만 좀 너무하다 싶었죠. 둘째는 어디 갔니? 네? 아까 들렀다 갔어요. 가게도 챙겨야 하니까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표정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전 간병인에게 며느리가 왔다 갔는지 살짝 물었습니다. 사모님이요? 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는걸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죠. 제 남편이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이리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옆에 딱 붙어서 하루 종일 간병을 보는 것까진 어려워도 가끔이라도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도 주고 위로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참다 못한 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다친 남편을 챙기지 않느냐고 타박 아닌 타박을 했지요. 돌아온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면회를 가요. 그래서 비싼 돈 줘가며 간병인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타지 말라는 자전거를 고집 부리면서 타다가 다친 건데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요?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치 남처럼 구는 그 모습에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결혼은 잘못되었구나. 아들의 결혼 생활은 절대 행복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헤어질 생각이 없는 두 사람을 제가 억지로 갈라놓게 만들 수는 없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둘째 며느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나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둘째 내외는 별 문제 없이 사는 듯 했습니다. 그 속사정이야 잘 모르지만 시끄러운 일이 없으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다 제 귀에도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가 순산을 했고 제게 손녀를 안겼다는 것이었죠. 둘째가 결혼을 한 이후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몸을 풀고 한참 뒤에야 귀여운 손녀딸을 볼 수 있었어요. 첫째 내외는 자식이 없었으니 제겐 첫 손주인 셈이었죠. 그 감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 이것저것을 잔뜩 싸들고 둘째 집에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드디어 손녀를 안아볼 수 있다는 설렘에 심장이 뛰어서 혼이 났으니까요.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니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아들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왔어요? 설거지 중이어서. 저기 있어요. 엄마의 첫 손녀딸.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말똥한 눈을 뜨고 할머니를 보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전 조심스레 아이를 안아들고 볼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고 안녕 반갑다. 내가 네 할머니란다.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때 좋았습니다. 어여쁜 소녀도 좋았지만 자식이 생겼으니 두 내외의 사이가 더 돈독해질 거란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달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며느라이가 제게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다짜고짜 큰 소리를 지르니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줄로만 알았죠. 왜 그러니?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니? 그렇게 다짜고짜 애를 안으면 어떡해요? 손 씻었어요?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뽀뽀를 해요? 그러다 애한테 병균이라도 옮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우 정말 노인네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벼락같이 호통을 치는데 정말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타박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며느리는 제게서 아이를 빼앗든 낚아채고는 침대에 눕혔습니다. 전 어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성질을 내는 며느리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죠. 마치 어린 시절 선생님께 크게 꾸중드는 기분이었달까요? 어쨌든 전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씩씩거리며 다가온 아들이 며느리의 뒤통수를 그대로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리던지 며느리의 고개가 거의 땅바닥에 처박힐 정도였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년이 어따 대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지랄이야? 저도 그렇게 화를 내는 아들의 모습은 처음 봤고 며느리도 저와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붕어 새끼처럼 입술만 달싹인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정말 충격의 연속이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헛웃음이 날 정도로 기가 막히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욕을 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뒤통수를 날려버리며 욕을 했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겁니다. 드라마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 제게도 벌어진 것이죠. 정말 신기한 건 그 난리 속에서도 소녀딸은 울지도 않고 절 보며 생글생글 웃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런 충격을 받고도 졸도하지 않은 건 아마 손녀의 미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내 실수다. 요새 같은데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손녀를 보고 너무 좋았나 보다. 오늘은 이만 갈 테니까 그만들 싸워라.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치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눈물도 났지만 별 수가 있나요? 아들이 선택한 여자이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생겼는걸요. 정말 다시는 둘째 내외를 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한편으론 며느리의 불같은 성격에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을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 그런 걱정부터 앞서는 겁니다. 그렇게 겨우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며칠 후 둘째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 처도 크게 후회를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럴 일 없다며 제 마음을 달래주더군요. 세상에 며느리한테 욕먹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시어머니라는 사실에 모멸감도 들었지만 두 사람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다면 그 정도 감정 정도는 지울 수 있었지요. 전 아들의 간곡한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손녀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제 집으로 초대를 하더군요. 전 그날 일이 떠오르며 망설여졌지만 어차피 털어버리기로 결정했다면 마냥 피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초대에 응했습니다. 물론 귀여운 손녀도 보고 싶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은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얼굴을 마주한 며느리는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상 그런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나도 손녀가 너무 귀엽다는 생각에 뽀뽀부터 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 실수도 있어. 그냥 전부 잊어버리고 서로 조심하자꾸나. 난 어른답게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속은 좀 쓰렸지만 서로 인상을 찌푸리며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 가끔 실수도 하는 거니까요.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도 차려놓았더군요. 꼬막도 삶아놓고 해물탕도 끓였더라고요. 해물을 무척 좋아하는 제 입맛을 공략하려던 것이었겠죠. 며느리의 설익은 요리 실력으로 만든 음식은 맛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성이 갸륵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 드리려고 신선한 해산물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아침부터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애교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애가 제게 아양을 떠는 걸 보니 자기도 어지간히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살살 눈웃음을 치며 이것저것 권하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불편한 감정이 전부 녹아버렸습니다. 그래, 애썼다. 잘 먹으마. 전 못 이기는 척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애써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모두 잊히는 듯 했죠.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꼬막 삶아놓은 걸 까먹으려고 꼬막 하나를 집었는데 이놈의 꼬막이 잘 삶아지지가 않았는지 당초에 입을 벌리지 않는 겁니다.
숟가락까지 동원해가며 힘을 주고 꼬막을 까다가 그만 꼬막물이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눈에 튄 것이 아니겠어요? 짠물이 눈에 들어간 며느리는 아! 라는 소리와 함께 절 흘겨보더군요. 그리고는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욕설과 함께 밥상을 와락 뒤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화를 이기지 못한 며느리는 깍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제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2번씩이나 당하는 걸까요? 둘째 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렸죠. 아들도 크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엄마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자리였는데 며느리가 또 이런 일을 벌려버렸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너무나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도대체 며느리가 왜 저러는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또 고성이 오갔고 제 속도 상할 대로 상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아들이 말릴 새도 없이 말 없이 그 집을 나섰어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말리지 못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돌아오는 길 내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는가 싶기도 하며 인생이 참 덧없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나 갈라서려고요. 이젠 정말 한계예요. 죄송해요. 아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아내의 칼 같은 성격과 욱하는 성미는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그런 성격이 더욱 심해지더라는 것이었어요. 툭 하면 욱하는 것도 다반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 일쑤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울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견뎠지만 이젠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였죠. 지난번 저에게 욕을 했던 일을 계기로 갈라서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이혼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과 함께 싹싹 빌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들의 그 말에 뭔가 짚히는 것이 있었죠. 지금까지 겪어온 며느리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성격이 모나고 투박하긴 해도 용돈을 넣은 봉투를 슬며시 놓고 갈 정도로 따뜻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또 어머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무심히 사온 옷을 건네기도 했고요. 원래 천성이 나쁜 아이는 아닌데 가끔 제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는 다르게 자신의 성격을 자신이 주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랄까요? 문득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성격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 인생이니 선택도 네가 하는 거다. 이혼을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으마.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다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들은 제 말에 한참이나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 내외는 절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제가 자꾸 왜 이러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뭐에 쓰였나 봐요. 원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요새는 더 그래요. 이 사람은 어머니한테 용서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할 거래요.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잘못을 뉘우친다니 용서하마.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나와 함께 어디 좀 다녀와야겠다. 그 약속만 지키면 네 사과를 받아주마. 정말이세요? 네, 말씀만 하세요. 어디든 따라갈게요. 며느리는 반색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어디를 데려갈지도 모르면서도 말이죠. 제가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전 약속한 날짜에 며느리와 단둘이 제가 미리 예약을 해둔 곳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여긴... 며느리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유명한 신경정신과 교수가 계신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미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진단을 받아보자는 거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질병이야. 전 며느리에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단호하게 굴지 않으면 며느리가 절대 진료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군요. 솔직히 또 버럭 화를 낼까봐 두려웠지만 전 더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싫으면 돌아가도 된다. 하지만 난 다시는 널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네 남편도 마찬가지고. 넌 이제 우리와 남남이 되는 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리지 않으마. 며느리는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병원 입구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조급했습니다. 사실 애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것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이었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며느리는 제 손을 꼭 붙들더군요. 알겠어요. 여태껏 어머니 말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따라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며느리도 큰 결심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전 며느리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정신과 교수를 만나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신과 선생님은 처음 만나보았는데 정말 따뜻하고 온화하시더군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엔 진료를 그렇게 꺼려하던 애가 선생님께 본물 터지듯 말을 쏟아내더군요. 펑펑 눈물까지 쏟아내며 말이죠. 선생님은 미소를 잃지 않고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진단을 내리시더군요. 성인 ADHD 증상이 보여집니다. 사실 성인 ADHD는 질병 인지율이 크게 떨어져요. 성인이 되면 사회 속에서 ADHD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얼핏 성격 문제로 치부하고 말죠. 하지만 이는 틀림없이 질병이에요. 충동성도 높아서 분노 조절 장애처럼 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고 사회활동도 어려워요. 또 산후 우울증도 겹친 것 같네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욱하는 행동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질병 때문이었다니요. 며느리 본인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 ADHD요? 선생님, 그럼 치료하면 나을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어렵지 않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아무 걱정 말고 저를 믿으세요. 참 기가 막히고도 허무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이나 속을 끓였을 아들 생각이 먼저 나더군요. 진작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면 그 난리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자신의 성격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가진 며느리는 선생님께 도파민 분비를 조절하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행동치료 방법도 교육을 받았죠. 선생님이 처방해준 행동치료는 어떤 일을 하기 전과 후에 항상 플래너에다 기록을 하며 시간 계획을 가지라는 간단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와 함께 진료와 처방을 받은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며느리가 웃는 모습을 요샌 자주 보고 있고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도 다시 좋아져서 아들 또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전 둘째 내외를 위해 손녀딸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몸은 좀 고되지만 어여쁜 손녀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좋고 훨씬 부드러워진 며느리를 만날 수 있어서 좋죠. 어머니 오셨어요? 머리 하셨어요? 와, 정말 예뻐요. 그러니 4만 원 주고 한 파마인데 나쁘지 않지? 정말요? 우와, 4만 원 치고는 너무 잘했는데요. 그 미용실 어디예요? 저도 한번 가볼래요.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나랑 같이 가자꾸나. 정말이죠?
좋아요.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전 요즘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나눈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죠. 며느리는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약도 잘 챙겨 먹고 플래너도 꼼꼼히 기록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들르는 것도 잊지 않고 있고요. 어느 날 사부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혹시 제가 며느리를 병원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며느리가 어렸을 적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화를 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춘기 때 흔한 반항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고 잠잠했다가도 이따금씩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이 있었다더군요. 그렇지만 그것이 병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딸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남겼죠.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사부인의 기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은 둘째 치고서라도 전 무엇보다도 아들 내외가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고집대로 며느리를 병원에 데리고 간 것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둘째 내외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저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쁜 손녀딸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 참 다행이죠. 이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